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미나는요 3부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1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1시간만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에 가서는 그 바이오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주가가 지금 상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겠는지 등등의 말씀을 드리고, 3부에 가서는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추천 종목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는 가상화폐 뭐 투기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데 그거 말라고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꼭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작년 한 상반기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봤을 때는 그거 뭐 투기꾼들이 하는 거 모르는 것이 좋지, 그거 알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앞으로 10년 뒤에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갈까, 이것은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화폐가 한 반 토막 정도 이렇게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온갖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또 이번에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폭락하는 바람에 또 전세금을 날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피해가 큰 청소년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투기가 일어나서 작년도 1년 동안에만 20배가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한 20배 올라서 이 가상화폐가 너무 투기가 일어서 국내에 와서는 고등학생들도 전부 학교에서 모여서 이거 투자한다고 한 20-30만 원 용돈 모아갖고 하고, 또 군인들도 한다고 난리고요. 이래서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규제를 한 거 보면은 중국은 완전히 전면적 규제를 하고 있죠. 거래소도 폐쇄하고 채굴도 금지시키고 개인 간 거래도 못하게 하고 해외 거래 사이트에 또 접속하는 것조차 차단하는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산 국가에서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검찰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소득세나 거래세도 부과를 하고 이런 등등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이제 표 떨어질 것 같아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폐쇄 안 하는 상태고요. 미국, 유럽도 규제는 하지만 미국, 유럽은 전부 다 이제 거래소는 다 인정을 하고, 다만 미승인 거래소 등록 안 된 상태에서는 거래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그다음에 너무 투기이는 것은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정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20배씩 올랐으니까요. 가격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덜 빠지고 있는 셈이죠. 거의 반토막 정도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 가격 조정의 이유는 너무 쏠려서 조금 거품을 제거하는 필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소가 이제 처음 거래됐기 때문에 선물은 떨어지는 쪽, 오르는 쪽 다 이제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좀 하는 물건들이 나와서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상화폐는 이제 뭐하고 비슷할까? 우선 옛날에 튤립 투기하고 이제 비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600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튤립이라는 꽃이, 사실 꽃이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꽃이 집 한 채만큼 비싸졌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 올랐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거의 뭐 꽃값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값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꽃값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어제도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이 가상화폐는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다. 튤립 투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튤립 투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성장성, 또 하나는 편의성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리해요. 근데 튤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잖아요. 꽃이 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끝없이 꽃을 더 산다 이럴 리가 없죠. 그리고 편리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쁘다는 것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튤립 투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봐지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주식 뛰었을 때. 그때 인터넷 주식들이 한 20배에서 100배 정도 뛰었다가 한 10분의 1도 막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성장성도 있죠. 굉장히 편리하죠. 이걸 다 갖추고 있어서 너무 많이 뜨면 폭락은 하는데, 거기에서 다만 폭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현하는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 시세가 계속 올랐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엄청 뛰었다가 폭락했지만 다시 꾸준히 상승하면서, 다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 선별적으로는 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상화폐에 대한 진입 시점은 지금은 매스컴의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럴 때는 아직은 안정이 안 돼 있다 말시고,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김치, 역프리미엄, 한국 주식이 미국의 똑같은 비트코인이 미국에도 그래 되고 한국에도 그래 되는데 한국이 한 50%까지 비싸졌죠. 그건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일에 한국의 그 비트코인의 값이 미국 비트코인보다 더 싸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비트코인들은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몇 개는 계속 올랐었는데요. 새로 앞으로 나올 화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신력이 아주 막강한 것들, 이런 것들 아마 수익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거하고 텔레그램에서 나온 건데, 페이스북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8억 명 이상의 엄청난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워낙 대기업이 발행하는 거라서 안정성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텔레그램도 지금 한 2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자가 있고, 러시아에서 개발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텔레그램은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거 주로 쓰잖아요. 이게 보안을 막 뚫고 들어와서 해킹이 막 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텔레그램이라는 걸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주로 모임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꽤 인기 있는 화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 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걸 뭔가를 알려면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암호화해서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분산된 디지털 원장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이다.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돈도 보면은 개인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돈은 얼마 없죠. 만약 재산이 한 뭐 몇백억 되는 사람도 뭐 은행에 있거나 증권회사에 있거나 뭐 이런 형태로 돈이 있는 거지, 이 돈을 호주머니에다가 다 들고 있는 사람, 혹은 뭐 집에다가 금고에다 다 넣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로만 표시될 뿐이지 실제로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숫자가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위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빼내갈 수도 있죠. 우리가 은행에 통장 있는 것도 막말로, 만일에 아들이 비밀번호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 빼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 같은 거, 해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해킹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인기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뒷받침된 사물 인터넷이 초연결된 세상이 오죠. 이제 뭐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올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전부 다 자율주행차로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주소만 찍어 놓으면 지가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데려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이제 완전히 냉장고하고도 연결되고 TV하고도 연결되고 자동차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이 지금 곧 온다 이거죠. 몇 년 내로. 그럼 그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는 이게 보안이 무지무지 중요해지죠. 만약에 보안이 허술해서 해킹을 뚫고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 자동차에 해킹이 들어와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도록 해버리면,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게 되잖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해킹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보안 기술을 쓰게 되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해킹이 불가능한가 하면은 어떤 새로운 거래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거래를 딱 인정하고요. 거래를 한번 딱 인정하게 되면 한번 저장이 딱 돼버리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킹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부를 다 해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도 51% 이상의 장부를 파고 들어가서 해킹을 해야만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방식이 뭐냐면 레고 장난감 비슷해요. 우리가 레고 장난감은 끼 맞춰서 하나의 장난감을 만들죠. 근데 끼 맞추는데 거기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를 하나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 하나만 다른 것이 딱 끼어들면은 그 다음에 안 끼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장난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끼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난감 조립하고 비슷한 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가올 필연적 미래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이게 화폐 기능도 전혀 못하고 있고 좀 투기적인 도박하는 거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는 분명히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면은 가상화폐는 필수적이다. 필수적.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절대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TV에서 얘기했던 앞으로 가상화폐가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수도 있다. 뭐 가상화폐 가격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전 세계의 국가가 그걸 일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어떤가?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만들면은 평생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정도로 모든 전 세계 가상화폐하고 거래소를 몽땅 못하게 만들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미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탄생과 정착 시기에 일어난 닷컴 버블처럼 막 가격도 엄청 급등할 수 있고 또 급등에 따른 폭락도 한번 크게 올 수 있다. 그런 것은 늘 올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는 지금 1,400개 정도 현재 발행되어 있는데 앞으로 99% 이상의 화폐는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가상화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1,400개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좀 싼 거 뭐 사갖고 좀 투기적으로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운이 좋으면 조금 벌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잘못하면은 없어져 버린다 이거. 생겼다가 허접한 데서 투자하지 마라. 이 주식 투자로 따지면 뭐 500원짜리 미만의 싸구려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샀다가 상장 폐지되는 거 비슷하다 이거죠. 주식 시장에는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이 많아서 뭐 한 500개, 1000개 이상 쉽게 안 망하지만 2000개 중에서 1000개 이상은 잘 안 망하지만 이 가상화폐 쪽은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90개는 다, 1000개가 있으면 990개는 다 망하게 돼 있다 이거죠. 10개만 딱 살아남게 돼 있어요. 조금만, 극소수의 초우량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장기 전망을 어떠냐 하면은 이제 2017년에 가장 유망한 기술은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1경원 정도인데 그 정도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 1,100개 이상, 지금 한 1,400개 되는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매일 사라지고 매일 새로 생기고 있고 이래요. 상위권에 몇 개는 이제 잘 거래되고 있고 값도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막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계속 사라지고. 그래서 이 코인은 이 가상화폐를 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코인의 이름은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는 전부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알트코인은 그럼 알트코인이 앞으로 안 없어지고 계속 좋아지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사용자가 많으면 그거는 쉽게 안 없어지죠. 사용자가 많으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포털하고 비슷해요. 인터넷 포털 보면 처음에는 수백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터넷 검색 포털이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보면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네이버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정도가 남아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이 바로 네이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졌냐면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벌써 500조가 돼버렸어요. 시장이. 1월 달에 850조까지 가서 지금 조금 줄었죠. 자, 암호화폐의 혁신성. 암호화폐는 장점이 뭐냐? 왜 이게 화폐가 없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위조가. 지금 보면 돈도 위조하죠. 위조 지폐가 나오잖아요. 돈도 위조를 하는데 암호화폐는 위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거래를 하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을 사고 판 사람의 모든 거래 원장이 각자가 갖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 갖고 있는데 그 각자의 각자가 전부 다 승인을 해줘야만, 정확히는 51%인데요. 51%가 다 승인을 해줘야만 그것이 거래가 새로 일어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인정이 딱 되는 순간 저장이 돼버려요. 저장이 딱 되면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조가 할 수가 없죠. 위조하려면 거기에 거래에 참여하던 모든 사람을 다 바꿔야 돼요. 뚫고 들어가서. 각자의 여러분들 전체가 만약에 다 가상화폐를 다 한 번씩 사거나 판 사람이다 그러면 모두의 스마트폰이나 모두의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 그걸 다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중개기관, 은행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금융기관이. 그 다음에 전자적 이동. 사실 가만 생각하면 은행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이라는 게 수수료를 받아먹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절대적으로 내 돈이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은행을 꼭 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전자제급에 그 가상화폐를 저축해놨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빼쓰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은 아직은 이제 화폐 기능은 좀 약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 기능밖에 없죠. 그 다음에 환율 리스크가 없어요. 뭐 돈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고, 이미 분할해서 사용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쪼갤 수 있고, 정부 통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내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도 적어진다는 거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총생산의 10%가 암호화폐가 될 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의 이런 혁명의 원인은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는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질문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음료수가 제일 좋을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콜라나 우유, 주스, 흑개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뭐가 제일 좋은 게 없죠. 어떤 사람은 콜라나 어떤 사람은 우유 이러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전부씩 다를 수 있어서 그 가치가 확실한 것들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의 가치는 처음에는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본의 성격. 그래서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투자 상품의 성격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금 같은 것이 되죠. 사람들이 왜 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려 그러나 하면은 안정적이고 투자할 만하다. 이래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는 자기 자본 성격에서 금 같은 투자 자본 성격으로 막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어요. 이때까지는 가격이 지멋대로, 투자는 금이 투기가 일어나면 금값은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런 단계고요. 이게 화폐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값이 별로 안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돈값이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엄청나게 변동이 안 되죠. 돈의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변동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안정화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지금은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경제, 이 가상화폐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급속히 성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별로 스마트폰을 안 썼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딱 편리해지니까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하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이점을 딱 넘기면 급속히 성장하는데 바로 암호화폐가 작년부터 특이점을 막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사용 단계는 개인, 기업, 은행, 정부 이런 순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개인이 쓰는 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업이 사용할 것 같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사용할 것 같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정부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각국에는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은 2020년까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J코인인데요. 그래서 표가 엔화를 없애자. 이런 표고요. 자, 일본이 성공을 하면은 한국, 미국도 안 할 수 없죠. 2020년이 넘어가면 한국도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 전략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도 가상화폐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가상화폐를 만들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현재 나와 있는 가상화폐는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기업이 만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까?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만든 것도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개인이 만든 거 혹은 지금까지 유통되는 것도 상당 부분 계속 돌아다닐 것 같다 이거죠. 각자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다. 왜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만들면 국가 것만 쓸 것 같잖아요. 국가 거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만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K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발행량이 정해질까요? 안 정해지죠. 국가가 필요하면 돈을 얼마든지 막 찍어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없으면 만일에 한국이 전쟁이 터졌어요. 집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돈을 찍어내죠. 뭐.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전쟁이 터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 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위험은 국가가 가상화폐를 발행해도 가상화폐를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공신력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요거 좀 내 돈이 어디로 발행돼서 들어간다는 걸 정부가 다 알게 되죠.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세금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면 그걸 쓰겠다는 사람도 편리하니까 많겠지만 그걸 안 쓰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쓰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공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국가가 발행하는 거하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런 가상화폐하고가 공존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누가 살아남겠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살아나요. 기술력이 약하면은 못 살아남아요. 첫 번째.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야 돼요.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뭐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한 몇 달 일이 나와서 시장에 조금 보이다가 사라져서 없어버려요. 아무도 안 쓰니까. 왜 안 쓸까? 우선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그걸 화폐가 내 손에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거래가 인정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 채굴 방식 같은 것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발행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역량이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계획이 짜져 있어야 돼요. 무한대로 발행하면 좀 곤란하겠죠. 무한대로 발행하면. 그거는 값이 좀 급등하기 심하고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2100만 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날이 갈수록 그 비트코인을 생산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가상화폐가 제일 빨리 투기적인 이유는 국민성이 되게 빨리빨리 냄비근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불신하는 거예요. 한국은. 정부가 나한테 돈 뜯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불신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좀 갖고 있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전쟁 가능성이 한국은 늘 한 5%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다.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 처박아 놓은 돈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미국에 가든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찾아가고 돈을 빼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딱 1분 만에 바로 미국으로도 돈을 보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로나 송금 수수료 50원만 하면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딴 데다가 돈을 좀 보관해놔야 되겠다. 인터넷상에서. 이랬을 때 그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얼리 어답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해외 자본 유출을 금지시키니까 이게 돈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제일 급등하는 이유. 그 다음에 자본 자유가 돼 있어 갖고 한국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 쉬운 상태고 거래소 규제가 미비해서 거래가 좀 쉬워서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래를 좀 까다롭게 해놨어요. 한국에서 만일에 미국에서 투자를 가서 하려고 하면은 먼저 비트코인을 바꾸어서 다시 알트코인으로 또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걸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또 빼야 돼요. 그래서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만들어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한 400개 이상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거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업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카카오톡이 만든 거래소가 사실상 거래량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바이낸스가 1등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업비트는 아직 공식된 데이터를 안 내놓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1등인데요. 사실은 1등이고, 미국의 바이낸스가 2등이고요. 우리나라의 빗썸이 3등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분석 방법은 먼저 백서라는 것이 발행되어 있어요. 모든 거는. 백서를 읽고 무슨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특성이 뭔지, 운전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이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가상화폐를 발행했고, 얼마 앞으로 발행할 예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 전략은 먼저 돈이라는 것은 신용이죠. 믿음이죠. 그죠? 돈의 역사를 보면 물물교환하다가 금을 하다가 금 보관증으로 갔다가 지폐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갔다가 페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조가 없고 가장 완벽하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송금 수수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죠? 돈의 발행 주체는 지금은 정부가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주체가 될 거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처음 생긴 것은 2008년도에 나카모 사토시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컴퓨터의 공식을 통해서 화폐상, 인터넷상에서의 50비트라고 하는 금액을 처음으로 발행했고요. 이걸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 놓고는 이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 자체를 공개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컴퓨터에서 채굴할 수 있다라고 공개를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컴퓨터를 돌려서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러면 인터넷상에서의 자기 화폐가 자꾸 생겨서 금고에 저축이 된다. 그리고 자기 그걸 채굴하는 방법을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2009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거 정말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허접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미래는 참 편리하고 이래서 이쪽으로 돈의 흐름이 가겠다라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 확인을 한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니아들,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투자가 되고 채굴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러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기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상화폐를 맨 처음에 저 한 나카모사 토시는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되어버렸습니까? 빌 게이츠 정도는 부자가 안 됐죠. 지금 아마 몇 천억 정도? 한 조 단위 정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천억. 왜냐하면 이 사람도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처음에는 제로야, 돈이. 비트코인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공식을 딱 풀면서 돈이 쌓이는 거죠.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쌓여갖고 체결이 되고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채굴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똑같은 공식을 갖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막 채굴하죠. 나도 이제 처음에 개발자인데 만들어 놓고 나도 채굴을 하고 다른 사람도 막 채굴하고 이러면서 채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방식이 굉장히 공정하고 앞으로의 가상화폐로서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퍼져나간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최초에 만든 사람도 이제 뭐 지금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돈을 지금 이제 시총이 비트코인 한 500조 되죠, 500조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일 거예요. 1조 정도. 그 정도는 되겠지만 이제 갈수록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지고 비싸진 거죠. 자, 이 가상화폐 수용 단계는 첫 번째는 아는 단계. 우선 가상화폐를 아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전 세계 인류 중에서 1%밖에 모를 거야. 그냥 가상화폐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지 가상화폐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어떻게 채굴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왜 그게 있는지 모든 것을 아는 사람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가상화폐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지만 그게 앞으로 진짜 돈이 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걸 또 실제로 투자를 해서 사갖고 그냥 막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매매 조금 했다가 돈 좀 뜯어먹고 나오지, 이런 사람 말고 이거 정말 앞으로 가치가 커지겠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딱 하는 사람, 부동산 사듯이 이런 사람의 숫자는 그것도 믿는 사람의 10%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의 1%라는 아는 사람은 7천만 명, 믿는 사람은 700만 명, 사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7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직도. 70억 인류 중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용을 알게 되면, 또 가격이 안정화되면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사물인터넷 시대의 결제 수단은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은. 돈이 없어지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중국에는 거지들이 현금을 안 받기 시작했대요. 거지들이. 그럼 거지들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 거지들도 지금은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만든 휴대폰 결제에다 여다가 코드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돈을 거의 안 갖고, 지금 요즘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지갑에 5만 원짜리 두둑하게 갖고 계시지만, 지금 청소년들은요,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은 지갑에 돈이 거의 없어요. 전부 신용카드 아니면 페이로 다 하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뭐 하나 사는데도 전부 다 신용카드를 써요. 아니면 뭐 삼성페이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돈이 거의 사라져 간다. 앞으로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 거의 돈을 쓰지 않을걸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돈을 별로 안 갖고 다닌다니까, 중국이. 전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휴대폰에 알리페이를 찍어버리면 뭐 어디서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자, 가상화폐 시대에는 무인차, 여러분 가상화폐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대가 오면은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국은행이 가상화폐 팀을 만들었어요. 연구를 합니다. 일본은 2020년에까지 국가화폐를 만듭니다. 일본이 만들면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만들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가상화폐 시대는 분명히 오는데, 다만 어느 것이 살아남을까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면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인차 시대가 왔다. 무인차 시대.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인공지능 작곡가, 인공지능 작가까지 생겼어요. 소설가까지. 화가까지 생겼어요. 이미 고어나 이런 유명한 미술 화가들의 어떤 그 화풍을 따라서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들이 생기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소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뉴스도 만들어갖고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지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로봇도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의사라든가 인공지능 법률가, 인공지능 소설가 이런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섹스 로봇도 지금 뭐 유럽, 미국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섹스 로봇은 이 피부를 갖다가 사람의 피부하고 비슷하게 해서 온도도 36.5도로 맞췄대요. 거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자,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서 돈을 5만 원짜리 주려고 또 끄집어내면 로봇이 받을까요?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의사나 인공지능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소장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인공지능 변호사가 딱 나한테 돈을 보내와서 소장을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10,000원을 지불하려고 딱 하는데 그걸 뭘로 지불합니까? 결국 가상화폐로, 인터넷상의 화폐로 지불해야 된다.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할 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완전히 보편화되는 것이 일본이 2020년이니까 2021년이 되면 한국도 굉장히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득 방법은,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방법, 민간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컴퓨터에서 채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70%를 점유하는데, 이 돈을 채굴한다 그러니까 우리 웃기잖아, 그죠? 무슨 돈을 채굴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상화폐는 채굴하도록 해놨는데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 문제를 해독하면 가상화폐가 채굴이 돼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전자지갑으로 이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집안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전기값이 겁나게 들어가. 그래서 원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나 고장나고 수리되는 거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 채굴하는 기업에서 하는데요. 대규모 기업에서 하는데 이 채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3 플러스 X는 1000이다. 그러면 1000에서 3을 빼면 997에서 X가 997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빼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은요. X는 1000에서 여기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럼 997은 쉬운데 여기 빼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숫자를 넣어봐야 돼. 3 더하기 1은 얼마인가? 3 더하기 2는 얼마인가? 3 더하기 3은 얼마인가? 3 더하기 4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쫙 넣어봐야 되는 거죠. 넣어봤더니 3 더하기 997 넣었더니 100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연산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회사마다 다 달라. 화폐의 주체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비성, 업비트, 코빗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화폐의 종류는요. 지금 한 1,400개 좀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비싸죠. 그런 이유는 이것이 최대 발행량이 2,100만 비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제일 안정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쯤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하는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시총인데 요까지는 참 안전해요.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1번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고 이게 삼성전자쯤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네이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이것도 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회사가 절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성장성도 있고.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천재 해커가 2014년에 클라우드 펀딩을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스마트 계약에 특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폐 기능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이버가 어쩌면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죠? 발행량에 제한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최대 발행량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발행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거는 뭐 해외 송금이 되게 간편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 대신에 이것도 발행량을 계속 발행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죠. 기타 가상화폐가 많아요. 뭐 제트코인 등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쪽박이 되고 소멸된 것들이 무지 많아요. 되게 위험해요. 그다음부터는. 자, 이 가상화폐의 혁명은 어떤 개념이냐면 화폐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개인들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화폐를 꼭 정부에서만 발행해야 되냐? 정부가 지멋대로. 민간인들도 전부 다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야, 이거 참 이렇게 만들면 화폐가 참 안정적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겠다. 송금도 간편하다. 송금 수수료도 받지 말자. 되게 싸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최고의 회사가 삼성 SDS인데요. 여기 부서에 있는 근무자도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럴 정도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그걸 잘하는 사람은 참 전문가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그리고 아까 이제 제일 비트코인은 뭐 가장 확실한 화폐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라는 게 두 번째로 확실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왜 또 안 망할 것 같으냐 하면은 요게 삼성그룹하고 SK그룹도 한국에서 참여가 돼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세계 최고의 은행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의 회사들, 인텔 같은 세계 최고의 회사들, UBS 같은 굉장히 유명한 은행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게 여기다가 동맹으로 가입돼 있어요. 이것도 쉽게 망하진 않겠죠, 그죠? 꼬라지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는 국내 증권사나 펀드도 전부 가상화폐 동맹으로 진입을 해서 가상화폐 동맹이 만들어져서 가상화폐를 금융기관까지, 처음에는 단계가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개인만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 왜 정부는 관여를 결국은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바뀌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한국에 돈 찍어내는 그 돈을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 사물 인터넷에 와버리면. 할 수 없이 정부도 가상화폐로 뛰어드는 거예요. 최후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은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의 위대한 기술의 창조물. 팀 쿡은 다음 세대에서는 돈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암호화폐는 사기 사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기 사건.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누가 발행한다 이러면은요 90% 정도가 사기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이 유명한 화폐가 아닌데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것을 누가 새롭게 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90% 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요즘 뭐 강남에 역삼동 이런 데 가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막 사라고 지금 사놓으면 대박 터진다고 막 이렇게 하는 다단계 회사들이 무지 많아요. 부산도 많고 90%는 다 사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10%는 사기는 아닐지언정 실패 확률이 그 10% 중에 다시 90%는 실패 확률이 90%.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1%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의 확률로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부산경찰이 600억 대 알라딘 코인 사기다. 이름이 약간 이상한 것들은 다 사기야. 알라딘 코인, 뭐 무슨 대박 코인, 뭐 이건 다 사기야, 전부 다. 한국형 가상화폐 보스코인인 이 ICO는 가상화폐 발행인데요. 이 발행에다가 157억이 몰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 이러면 대부분 다요. 망해하고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통용돼야 가치가 있지. 한국에서만 이렇게 좀 돌아다닌다. 이게 뭐 화폐로서 결국 성장했어요. 그리고 유사수신 피라미드가 대유행이고요. 뭐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옛날에 야후 비슷한 거고 이더리움은 구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쩌면 비트코인이 구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확실해요. 나머지는 좀 불확실해. 근데 리플은 가격 변동은 심하지만 이것은 성장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글이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1조를. 요거까지는 살아남을 건데 요거는 발행량을 지멋대로 많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 튈 때는 엄청 튀고 빠질 때는 확 빠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좀 확실해 보이고. 이 가상화폐 투자의 주의사항은 단기 매매는 폐인이 되는 지름길.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시세를 보면서 24시간 걸어야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볼까? 그러면요 폐인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두 번째는 금 사듯이 금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어요? 금값이 되게 쌀 때 사놓고 좀 오래 갖고 있어야죠. 제일 확실한 거. 그런 게 좋다 이런 것이고 가상화폐는 며칠 만에 반토막 되는 것도 쉬워요. 뭐 한 3일 만에 반토막이 돼버렸다. 쉽다니까요. 1억 투자했는데 3일 만에 뭐 5천만 원 돼 있더라. 아, 그거 쉬워.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 5%의 법칙을 지키는 게 안 좋겠냐. 자기 재산의 한 5% 정도. 그 정도는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가상화폐를 모르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00만 원만 조금 투자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내용을 안 다음에 좀 지식이 충분히 습득되면 자기 재산의 한 5% 정도? 요렇게는 한번 투자해봄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선점 톱3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1, 2, 3 말씀드렸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위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 치매 걸리면 절단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은행에 뭐, 비밀번호를 적어놨다 까먹어버리고 난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요. 은행에서는 또 뭐 자기 본인 확인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본인 확인도 할 수 없고요.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번호키, 개인 번호키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장점은 송금 수수료 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10억 보낸다? 50원 하면 됩니다. 싸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제거돼요. 발행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그렇습니다. 디지털 결제는 현금 보관이 편리하고요. 정부의 금융 통제에서 해방되고, 전쟁이 터질 때도 무지 간소하죠. 전쟁이 터졌어요. 가상화폐에다가 전자지폐 갖고 있다. 미국에 가서 그거 불러갖고 미국으로 딱 불러온 다음에 미국에서 딱 팔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원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100억을 예치해놨다. 그런데 전쟁이 터져갖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해서 물건값이 무지무지 비싸졌다.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은 5,000원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50만 원 한다. 그러면 내 돈값이 푹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뭐 설마 그렇게 될까? 전쟁이 터지면 그래 됩니다. 완전 전면전이 일어나면. 전면전이 일어나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럼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 그러면 돈값이요, 지금 값에 10분의 1, 20분의 1, 50분의 1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독일이. 터져갖고 막 망해갖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전부 다 새로 지어야 되잖아. 정부가 뭐, 최근에는 돈을 뭐 새로 지으려면 돈이 세지. 돈을 막 발행하는 거예요. 막 발행하면 돈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 하면은, 술만 드립다. 10년 마셨던 놈은 술병 먹은 게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는 것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술병 값이. 인플레이션이 저거돼가고. 그럴 때 유리하죠. 암호화폐 위험성은 뭡니까? 가격급 변동과 정부의 규제. 이 규제를 하면 조금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규제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가상화폐 발행량은 예정된 스케줄에서 통제됩니다. 모든 가상화폐는 스케줄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행할 거다는 게 계획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 그런 계획을 안 내는 무슨 가상화폐가 발행된 게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새로운 가상화폐 출현해서 총 발행량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자꾸 새로운 화폐가 자꾸 출현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달러도 있고, 뭐 원화도 있고, 무슨 위안화도 있고, 이렇게 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게. 가짜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래소, 가상화폐도 해킹 사건 때문에 도난당했다 이런 게 발표가 돼요. 그럼 그건 해킹 안 된다 그러더니 왜 해킹이 되냐? 그건요, 돈은 해킹이 안 되는데, 가상화폐를 사고, 송금하고, 받고, 이거는 해킹이 안 되는데, 뭐가 해킹이 되냐 하면, 거래소가 해킹이 돼요, 거래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그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만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사고 판 것은 거기다가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에다가 딱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전자지갑에 안 넣어놓고 거래소에 그대로 계정에 갖고 있으면 거래소를 해킹해서 해킹은 된단 말이에요. 거래소 자체는 해킹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빼가버려요. 빼가버리면 거래소가 이제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물어주게 돼 있는데 돈이 없으면 거래소가 망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화의 지금은 전에 금융기관이 이체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치 안 한 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파산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투기가 생겨서 문제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투자 전략이 튤립버블이나 인터넷버블 분계하고는 좀 다르고요. 결국에는 제3의 화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전부 다 국가가 공인을 했어요. 거래소를. 국가가 공인했는 거래소 때문에 이건 폐쇄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폐쇄하겠다고 지금 협박치고 있는 거죠. 중국 비슷하게. 공산당 비슷하게 협박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거래소는 폐쇄하면 안 되는 거죠. 가상화폐 장기 시세는 일경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확대될 거다. 10% 정도. 그런 얘기고, 새로운 화폐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시세를 계속 보는 순간 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없어도 좋을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만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강심장이 아니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시세는 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것이 지금 서울에 뭐 한 100개쯤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결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결제가 좀 되는 데는 한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보면 될 거고요. 앞으로 굉장히 전문가들 예상보다 이 가상화폐가 너무 빨리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들을 잃어보면은 뭐 비트코인은 화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투기 상품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나고 어리석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가상통화가 은행을 대체한다. 그 다음에 뭐 IMF 총재도 가상화폐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빌 게이츠 회장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자기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달러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10번이에요. 이미 가상화폐는 생태계를 확보해버렸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일본에서 거래소를 다 만들어갖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태계를 확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 죽일 수가 없는가? 문을 닫게 만들 주체가 없어요. 그럼 중국하고 한국은 거래소문을 닫지 않느냐? 거래소문만 닫았지 비트코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미국에도 거래되고 유럽도 거래되고 딴 데는 다 거래돼요. 한국만 거래를 갖다가 안 시킨다는 거죠. 한국도 거래를 거래소에서 안 시킨다 뿐이지 개인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선진국이 다 하게 되면 한국도 결국에는 또 닫았다가도 열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다 거래가 잘 되는데 거래소를 만들어갖고 한국만 뒤쳐져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그럼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진짜 폐쇄한다고 하는데 폐쇄해버리면 어떡할까? 폐쇄해도 아무런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불편할 뿐이지. 먼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홍콩하고 일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해외는 계좌를 계산하는데 조금 까다로워. 좀 까다롭지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다 거래소에 거래를 가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한국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장외 거래를 넣는 거. 개인 간에 그 돈을 갖다 가상화폐를 주고받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국내 거래소가 지금 해외로 갑니다. 만약에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면 국내에 있는 거래소가 그대로 미국과 홍콩과 유럽으로 갑니다. 거래소를 허용해주는 쪽에다가. 거기다 지사를 해놓고 인터넷으로 가는 거니까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또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봤자, 국내에서 막아봤자 해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고, 거래소 폐쇄 시에는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하냐. 개인 컴퓨터나 온라인 상에 가상화폐 보관업체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거래 시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 인증으로 10분 내 개설이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다른 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을 투자하려면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돼. 지금 내가 이더리움 갖고 있는 것을 미국 가서 이더리움으로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 거주자에게만 입출금이 허용된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달라서 현금화를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돈이 왔다 가는 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체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이 있어. 내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걸 갖다가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에 있는 것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전자 지갑 주소를 넣어야 되거든요. 전자 지갑 주소. 전자 지갑 주소를 넣는데 이게 은행을 따지면 우리가 계좌번호 비슷한 거예요.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거 비슷한 건데 그래서 송금을 하는 건데 그걸 주소를 잘못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딴 놈한테 가버려요. 그러면 조져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딴 놈한테 가버리잖아요. 못 찾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눈을 똑바로 뜨고 전자지갑 주소를 넣어야 돼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달러나 엔화 같은 현지화폐로 국내에 송금할 때는 외환관리법상에 뭐 얼마 이상은 뭐 한꺼번에 송금 못한다 이런 규제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때 좀 단점. 국내 거래자가 많은 해외 거래소는 홍콩의 바이낸스. 가입 절차가 한국으로 안내되고 10분 내에 송금됩니다. 다만 홍콩에 보인 후에 환전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외환관리법상에 조금 얼마 이상은 한꺼번에 못 가져온다든가 이런 게 조금 적용이 돼요. 재산은 그대로 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선진국의 가상화폐 제도권. 선진국은 이미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2014년에 신설하고 가상화폐 발행 제도화를 시켜서 증권거래법에 준하도록 만들어놨고 선물거래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것도 거래소 등록지를 만들어서 이미 거래소를 국가가 공인해버렸어요. 중국은 몽땅 폐쇄해버리고 안 해버리죠. 한국도 지금 중국을 거의 닮아가는데 이제 그래도 젊은 애들 막 200~300만 명이 가상화폐 했다가 막 문재인 씨한테 표 찍은 것을 평생 최악의 실수로 생각한다 이래버리니까 몰래가 중에 거래소 폐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이 가상화폐 차익거래. 해외에서는 굉장히 싼데 한국이 더 비싸다. 똑같은 물건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싼 데서 사갖고 비싼 데다 팔아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할 수는, 그렇게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는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좌 이체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좀 심하니까 손해 가능성이 있고, 주소를, 아까도 말씀드린 주소를 잘못 기입해버리면,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해킹 리스크가 있어요. 해커가 지갑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강제 변경하면 회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신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전자 지갑도 못 믿겠다. 그러면 UBS로 이걸 다운받아갖고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내가 보관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해킹이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신가상화폐. 앞으로 이제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가상화폐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토온이라는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원래 3월 달에 발행합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발행하는데 5억 달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발행하죠. 5천억 정도 발행하는데 이게 대박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정말 좋은 가상화폐라면 빨리 이제 사용자가 늘겠죠. 근데 사용자가 보통 한 30만 명 정도까지 늘 때까지는요. 한 30만 명 정도가 그 가상화폐를 사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보는 사람이 한 30만쯤 될 때까지는 값이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사용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발행할 때는 사볼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용자가 좀 처음에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사용자가 많아진 것이 가상화폐에서는 인기를 끌게 되면 값이 급격히 올라가거든. 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금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금값이 올라가겠어요? 금을 사겠다는 놈이 많아지면 갑자기 금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러시아의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러시아의 카카오톡이야. 러시아의 카카오톡 이런 거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밴드 같은 걸 쓰실 텐데 이런 걸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 해킹이 잘 돼. 해킹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뭐 비밀 얘기들 막 친구들끼리 비밀 얘기 떠드는데 뭐 야한 얘기도 막 하고 이러는데 옆에 그걸 탁 치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그거 탁 떼끼갖고 한번 보는 거 이런 거 쉽다고요. 카카오톡은. 근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텔레그램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카카오톡 비슷한 건데. 그래서 요거는 그 안에 딱 들어간 사람은 좀처럼 딴 사람이 그걸 찾아 들어가서 그걸 해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이런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이미 2억 명이야. 한국에서 이거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남한테 좀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끼리는 전부 텔레그램을 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보면 가상화폐하고 비슷한 속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가상화폐가 좀 돈을 갖다가 좀 자기 돈을 비밀리에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요게 좀,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벌써 한 2억 명 되는데요. 3월 달에 발행을 하고
거래소를 개설하고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굉장히 낮추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굉장히 높였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늦으면은요, 가상화폐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결국은 내가 무슨 돈을 갖다가 어디로 누구한테 송금하고 내 요 계좌에서 졸로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내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버리면 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상화폐를 가지고요, 어디 가서 피자집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시켜서 먹고 돈을 한 5만 원 결제하려고 또 그럽니다. 하는데요, 10시간 걸립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10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 속도가 10시간 좀 늦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신용카드는 딱 하면은 금방 한 10초 만에 딱 되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처리 속도가 무지 빠른 거야. 왜 처리 속도가 빠르냐? 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이 엄청난 서버를 가지고 무지하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뺑뺑이 많이 돌리니까 슈퍼컴퓨터를 갖고 하니까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투자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처리 속도가 더럽게 늦게 돼 있다. 이러면은요, 그냥 개인이, 여러분들 개인도, 여러분들 각자도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날 발행해본들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써. 왜 안 쓸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발행한 거 못 믿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처리 속도를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무슨 슈퍼컴퓨터를 동원합니까?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에 결제됩니다. 이래 된다니까. 피자 한 판 먹으러 갔는데, 일주일 뒤에 결제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발행해봤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회사가 발행하니까 되겠죠. 그죠? 요게 아마 대박이 좀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요거는 좀 괜찮은 정도인데, 별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대박 터질 것 같은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가장 파괴력이 기대되는 뉴스타인데 페이스북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지금 가장 떠오르는 미국 최고의 인터넷 회사 중에 하나인데 SNS 기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린 한국의 카카오톡이 미국에서 페이스북인 거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올 내중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내놨어요. 이게 발행하면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 한 8억 명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용자가 포진하고 있단 말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게 가상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인터넷 전문 회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A가 만일에 나와갖고 적당한 가격이라면 대박이 터질 가능성, 수십 배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몰빵하면 또 잠이 오겠습니까? 한 5%만 베팅 한번 해보는 거지, 5%. 주식에서 손절매도 5%, 10% 하는데 한번 해보고 운빨이 좋으면 100배짜리, 200배짜리 뭐 몇백 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2009년에 만들었잖아요. 2012년도에 피자 한 판이 거래됐다 그러죠. 피자 한 판이 5만 원짜리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5만 원짜리니까 이게 10,000배, 10,000비트를 주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었다는 거야. 이 개발자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그때 5원에 있는 게 지금 1,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3만 배가 올랐죠. 3만 배가. 8, 9년 사이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는 지금은 좀 알려져 있으니까 3만 배 이렇게는 오르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100배 이렇게 오른 것은 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치고 돈 조금 더 보는 거 이런 건 좋은 거겠죠. 자, 세계은행,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세계은행들도 전부 다 이게 가상화폐 발행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도 갖고 있고요. 한국도 이미 갖고 있다니까. 가상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행에서 팀이 만들어져 있어. 아마 전 세계에서 일본이 따고 나면 전 세계가 다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지 뭐. 일본이 하는데. 안 하면 뒤처져 버려요. 바로. 세계 경제에서. 그리고 신통하게도요. 아프리카는요. 다 해요. 아프리카.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는 은행이 없어.
은행이 별로 없어요. 은행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막 은행 역할을 해버리는 것을 찾게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가상화폐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인플레가 심한 나라는 가상화폐가 들어가. 인플레가 심한 나라. 베네수엘라 인플레가 막 수백 배, 수천 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 살려면 1조 내야 돼. 1조. 돈. 말도 안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도 전부 다 가상화폐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애는 거죠. 이미 생태계가 조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가상화폐는 제로가 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가상화폐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1등하는 비트코인과 2등하는 이더리움 정도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우선 2등하는 이더리움 존다. 1등은 뭐 당연히 없어질 수가 없고요. 또 2100만 개 이상은 발행 못 되도록 망하는 생각, 인플레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대폭락이 올 수가 없고 2등하는 이더리움도 없어질 가능성이 없는 게 벌써 한국에서 삼성하고 SK가 들어와 버렸는데 뭐 세계적인 은행이 다 참여해 버렸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와 버렸는데. 매일경제에서요. 유시민 장관 얘기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소리다. 이렇게 평을 해놨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뭐 없앤다, 거래소 없앤다, 뭐 사기다, 투기다, 뭐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은 곧 대폭락해서 없어질 것 같잖아요. 이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인식관이 모든 사람한테 다 박히죠. 그 상태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딱 반토막밖에 안 나. 비트코인. 이 정도가 나왔으면 사실은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최근 9년 동안에요. 5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됐다니까요. 그럼 5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됐으면 1,500만 원이 10만 원 정도로 줄어야 될 거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따져보면. 그런데 세계가 막 전부 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래소 폐쇄한다 그러고 다 없앤다 그러고 난리굿을 펴는데도 반값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2,500만 원까지 갔다가 한국에서만 2,500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1,0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00 뭐 이래 올라오고 있죠.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른 것은 수만 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생력이 생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한 5분만 받고 이거 질문 있습니까? 그 가상화폐 하게 되면 긴축 통화가 달러인데 네. 미국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가상화폐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돈들이 가상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가상화폐가 한 종류 같으면 그걸 용납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으로 모든 가상화폐가 통일된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비트코인만 쓰겠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달러화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할 텐데 미국이 이미 거래소를 인가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가상화폐가 발전돼 본들 모든 돈들이 가상화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상화폐가 될 돈은 아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10%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돈들의 10% 정도가 가상화폐로 거래될 것이다. 나머지는 달러화가 되고 뭐 다른 거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의 US 코인을 가상화폐를 만들겠죠. 다만 그렇게 달러 기반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통용이 많이 되겠죠. 그게 아마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겠죠. US 코인이 지금 달러 기반의 어떤 가상화폐가 대체를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대체가 되었을 때 대체가 되었을 때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없어질까? 아까 토온이라든가 또 뭡니까?
저커버그가 발행한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이런 비트코인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 거라는 거죠.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위안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다르고 음료수도요. 여러분들이 콜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맥주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기능이 다 다른 거죠. 가상화폐는 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른 가상화폐. 만약에 기능을 다양하고 똑같은 가상화폐라고 그러면 가상화폐가 왜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1400개가. 한 개만 딱 있으면 되죠. 제일 공신력이 하나만 몰리고 나머지는 없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개가 1400개가 지금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능이 다른 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다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악기발이만 몇 개가 남고 나머지는 자꾸 없어져 가겠죠. 얘기가 됐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소장님. 예. 해외 송금법 이제 뭐 일회에 얼마까지 송금할 수 있다 그 금융 거래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되면 그 송금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거기에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령 이런 은행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이렇게 송금할 때는 만 불 이상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상화폐로 하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그렇죠. 마구가죠. 그걸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 그 막으려고 길을 쓸 거고요. 그런데 막을 방법은 없죠. 가상화폐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초단위로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익명성이 보장이 때문에 누가 누군지 그걸 하는데 그 익명성을 갖다가 보장을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세금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시키려고 길을 쓰고 실명제로 해서 일단 은행에다가 입금한 다음에 거기서만 가도록 이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비트코인 내가 사놓은 게 있다. 그럼 그게 뭐 10억치든 100억치든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익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낸지 안 보낸지 잘 몰라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막는 창구가 인터넷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결국은 돈을 넣었다가 그것을 그 거래를 비트코인을 사도록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법법적 그런 어떤 범법 행위의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마피아 자금이든지 무슨 뭐 이런 그 불법적인 자금들, 마약 자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가상화폐를 갖고 많이 저축해 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해놨다고 봐야 돼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막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꼬불치고 싶은 사람, 해외에다가 돈 같은 거 빼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도 가상화폐 많이 사갖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통해서 누가 무슨 돈으로 거래소에서 무슨 화폐를 살려고 돈을 집어넣었다. 이걸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제법을 갖다가 지금 가상화폐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2부 순서에 들어가서 바이오하고 전기차를 한 30-40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추천 종목, 그다음에 종목 진단을 좀 하도록 할게요.